정관용의 시사본부 2부입니다. 잠시 후 움직이는 세계 코너에서 서울신문 송현석 기자와 국제뉴스 정리해드리고요. 이어서 정치토크 직진본능 직설하고로 이어갑니다. KBS 1라디오의 모든 프로그램 유튜브에서도 함께할 수 있습니다. 실시간 방송 보실 수 있고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다양한 콘텐츠도 마련되어 있어요. KBS 1라디오 유튜브 채널 구독, 좋아요, 댓글 부탁드립니다. 일요일 2부 출발하죠. 팩트체크 진짜 뉴스 정관용의 시사본부 KBS 1라디오 들어보면 압니다. 국제뉴스 정리하는 움직이는 세계입니다. 서울신문의 송현석 기자, 안녕하세요. 송현석 기자.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러시아의 푸틴 대통령, 트럼프 전 대통령하고 친한데, 그런데 이번 대선에서는 민주당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을 지지한다 이렇게 밝혔네요. 네, 푸틴 대통령이 지난 5일이었습니다. 포럼 공식 석상에서 해리스 부통령을 지지한다고 밝히면서 원래는 바이든 현 대통령을 선호한다고 밝힌 적이 있지만 바이든이 불출마하고 해리스 지지를 요청했기 때문에 우리도 그렇게 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해리스 부통령의 풍부하면서도 전염성 있는 웃음은 그가 잘하고 있다는 걸 의미한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했는데요. 사실 현장 분위기는 비교적 가벼웠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평소에 푸틴 대통령이 웃는 모습을 잘 보이지 않거든요. 그런데 해리스 부통령을 지지한다는 내용에서는 웃으면서 말을 했고 현장 진행자나 청중들도 꼭 농담을 들은 것처럼 웃으면서 박수를 쳤다. 이런 내용들이 전해졌거든요. 네. 그리고 푸틴 대통령이 말미에 미국의 새 대통령은 미국 시민이 선택하는 것이고 러시아는 그 선택을 존중할 것이다.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비교적 가벼웠던 것으로 알려진 현장 분위기와는 달리 미국은 굉장히 심각하게 받아들였는데요. 당일에 존 커비 백악관 국가안보소통 보좌관은 푸틴은 어느 쪽으로든 누구도 선호해서는 안 되고 미국 대선 얘기 그만하고 간섭을 중단해주면 정말 감사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아무튼 푸틴이 정말 해리스 부통령을 지지하는 거 맞아요? 사실 여러 가지 분석이 있는데요. 예. 일단 푸틴 대통령은 다 아시다시피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집권할 당시에 굉장한 브로맨스를 자랑하는 인물이었죠. 예. 트럼프와 밀착 관계가 있었고 2016년 대선 때 트럼프와 맞붙었던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이 당시에 러시아가 트럼프 당선을 위해서 정치 공작을 벌였다 이런 주장을 하기도 했습니다. 맞아요. 그리고 트럼프 전 대통령도 이제 2022년 2월에 우크라이나 전쟁이 시작한 뒤에 자신이 대통령이었으면 정작 이런 전쟁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다. 그러면서 푸틴 대통령을 향해서 푸틴은 천재다. 이렇게 치켜 세우기도 했죠. 그런데 정작 푸틴은 이제 트럼프가 아닌 해리스를 지지한다고 선언한 게 이상한 거잖아요. 이상하죠. 네, 일단 해리스 부통령을 떨어뜨리기 위한 굉장히 고도의 전략이다. 고도의 낚시질이다. 이런 분석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미국 안팎에서 이미 이제 푸틴은 공공의 적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런 공공의 적인 인물이 해리스 부통령을 지지한다면 이 지지는 오히려 해리스한테는 치명타가 될 수가 있는 거죠. 마치 둘이 너무 친한 거 아니냐. 세계 독재자와 친한 게 아니냐. 러시아 대통령이 이 전 세계에서 가장 지금 많은 물자를 우크라이나 전쟁에 쏟고 있는 조 바이든 대통령으로부터 후보직을 승계받은 해리스 부통령을 지지한다는 사실 자체가 어쩌면 어불성설일 수 있고요. 그래서 푸틴 대통령의 이번 발언은 그냥 뼈 있는 농담 아니겠냐라는 추측이 있는 거죠. 또 다른 분석도 있어요? 외교적으로 보면 조금 더 안정적인 선택을 위해서 실제로 진심으로 민주당 후보인 해리스 부통령에 대한 지지 의사를 밝혔을 가능성은 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하고 이제 푸틴 대통령의 사이는 절친에 가깝긴 하죠. 그런데 외교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푸틴 입장에서 트럼프는 좀 대하기가 어려운 그런 미국 대통령이었거든요. 집권 당시를 보면 트럼프 같은 경우는 자신의 참모들하고도 제대로 소통하지 않고 굉장히
굉장히 즉흥적으로 행동을 해서 당시 야당이었던 민주당이나 자신의 참모진까지도 굉장히 여러 차례 당황스럽게 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 우크라이나 지원 폭을 줄여야 한다는 공화당이나 트럼프 전 대통령이 아니라 해리스 부통령에 대한 지지 의사가 만약에 진심이라면 아마도 러시아 입장에서 조금 더 덜 까다로운 그런 외교 상대로 해리스 부통령을 선택했다라는 의미로 봐야겠죠. 근데 정작 이제 트럼프의 반응이 조금 재미있었는데요. 이것도 본인이 지금 의도를 하고 있는지 아니면 이 푸틴의 말에 굉장히 당황을 한 건지 공식 석상에서 관련 질문을 받고 정확히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다. 내가 모욕을 당한 건지 그가 나에게 호의를 베푼 것이 모르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해요. 다만 트럼프도 전 세계 비난을 받고 있는 푸틴의 지지가 오히려 독이 될 수 있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본인 입장에서는 나쁠 게 하나도 없는 그런 이슈입니다. 트럼프의 사법 리스크는 오히려 트럼프한테 좀 유리하게 흘러간다면서요? 네, 이것도 유리하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성추문 입막음 돈 지급 의혹 관련해서 형사재판의 형량 선고와 관련된 건데요. 이 사건은 트럼프가 이제 2016년이었죠. 대선 직전에 과거 성관계 폭로를 막으려고 개인 변호사를 통해서 전직 성인 영화 배우에게 1억 7천만 원 정도를 건넸고 그 비용과 관련된 회사 기록을 조작한 혐의가 이제 이번 사건이고요. 지난 5월에 배심원단으로부터 유죄 판결을 받았었습니다. 근데 이제 배심원 만장일치로 유죄 판결이 나온 사건이기 때문에 원래는 열흘 뒤인 9월 18일에 이 재판 형량 선고가 있을 예정이었어요. 그렇죠. 근데 뉴욕의 맨해튼 형사법원이 형량 선고 공판을 11월 26일 그러니까 대선 이후로 연기한다고 밝혔습니다. 사실 법원이 7월에도 이미 선고를 한번 미룬 적이 있고요. 담당 판사는 결정문에서 형량 선고를 이제 대선 후로 미룬 부분에 대해서 대선에 영향을 미치려는 것으로 보이지 않겠다는 뜻이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현지 언론에서는 좀 다르게 보고 있는데요. 미국 법원이 그동안 트럼프가 주장해왔던 면책 특권, 그러니까 대통령 재임 중에 직무상 행위에 대해서는 불소추 특권이 있다라는 걸 트럼프는 계속 주장을 해왔는데 이제 이거를 현지 법원이 이 면책 특권 자체를 좀 포괄적으로 인정한 사례가 아니냐라고 현지 언론은 보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자신이 형사 기소된 총 4건의 사건 중에서 대선 이전에는 단 한 건도 결론이 나지 않은 상황을 만드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그렇군요. 자, 이제 일본 쪽으로 가서 기시다 총리 취임 후 12번째 한국 방문 어떤 이야기들이 나왔죠? 네, 취임 후 12번째 그리고 취임 후 마지막 한국 방문이 지난 6일에서 7일 이뤄졌는데요. 용산 대통령실에서 100분 정도 진행된 이 윤석열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는 그동안 한일 협력관계 성과도 되돌아봤고요. 내년에 한일 국교 정상 60주년을 두고 이제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에 계속돼 왔던 한일 관계 개선의 흐름을 견제하겠다는 방침을 재확인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또 일본 정부가 1998년 한일 파트너십 공동선언, 그러니까 김대중 오부치 공동선언을 포함한 역대 정부의 역사 인식을 계승하고 있다는 점도 다시 한번 확인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지금 한국과 일본이 아까 말씀드린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을 내년에 앞두고 있는데 양국은 60주년 준비를 할 수 있는 태스크포스를 중심으로 실질적인 협력과 성과들을 발굴해 나가는 작업을 가속화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어제 7일에는 서울대학교를 찾아서 한국과 일본 재학생들을 만나고 양국 교류의 중요성을 강조하게 됐습니다. 그나저나 기시다 총리 이후의 총리는 누가 되나요? 경쟁이 치열하죠, 현재? 네, 자민당 총재 선거가 한 3주 정도 남았습니다. 지금 여러 여론조사에서 고이즈미 신지로 전 환경상과 이시바 시게루 전 간사장이 이제 1, 2위를 번갈아 차지하면서 경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특히 주목을 받는 건 올해 42살의 젊은 정치인인 고이즈미 전 환경상인데 고이즈미 주니치로 전 총리의 둘째 아들이고요. 아버지의 과거 지역구를 물려받아 현재 5선 의원입니다. 40대 젊은 나이고 기시다 총리를 끌어내렸던 비자금 스캔들 같은 일련의 사건으로와도 거리가 있기 때문에 타 후보들과의 이제 경쟁에서 조금 더 유리하다는 평가가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펀쿨 색좌라는 별칭으로 조금 유명한 인물입니다. 환경상을 지내던 2019년 당시에 기후변화와 같은 커다란 문제는
즐겁고 멋지고 섹시하게 대응해야 한다라고 조금 엉뚱하게 말해서 국내에서 화제가 되기도 했었고요. 그리고 가장 유명한 사진이긴 한데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안전성 문제가 한참 불거졌을 때 직접 후쿠시마 해안에서 열린 어린이 서핑 교실을 방문해서 바다에서 이제 옷을 입고 헤엄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면서 또 오염수의 안전성을 어필하기도 했습니다. 네, 이번 선거에서는 그 고이즈미는 그럼 어떤 모습을 어필하고 있어요, 주로? 네, 자민당 총재선거 후보 중에 가장 젊은 후보잖아요. 그래서 개혁을 맨 앞에 내세우면서 다른 후보들을 좀 긴장하게 하고 있습니다. 고이즈미 전 환경상은 자민당이 진실로 바뀌는 건 개혁을 압도적으로 가속할 수 있는 리더를 고르는 일이다 라면서 자신이 개혁을 추진할 적임자라고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고이즈미 전 환경상이 총재로 당선이 되면 다음 달 초순 정도에 총리로 지명이 될 거고요. 그럼 2006년 당시에 52세로 총리직에 올랐던 고 아베 신조 전 총리를 제치고 일본 최연소 총리가 됩니다. 한국과 관계는 조금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고이즈미 전 환경상이 이제 며칠 전에 선거 출마 공식 선언하는 자리에서 총리가 된 후에도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할 거냐는 질문을 받았었어요. 예. 왜냐면 그동안 고이즈미 이제 전 환경상이 2009년에 중의원이 당선된 이후에 매년 야스쿠니 신사를 직접 참배를 했거든요. 그리고 아버지인 고이즈미 전 총리도 총리 취임하자마자 야스쿠니 신사를 직접 참배를 하면서 한국과 중국이 굉장히 그 비난을 받았었습니다. 네. 근데 이제 고이즈미 전 환경상은 야스쿠니 신사 참배 관련해서 지금까지 참배를 계속 해왔다. 하지만 향후에도 이제 적절히 판단을 해보겠다. 이렇게 즉답을 피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다음 중동으로 가서 하마스가 시신으로 발견된 이스라엘 인질 6명의 마지막 모습을 담은 영상을 공개했죠? 네, 하마스가 현지 시간으로 1일에 SNS 채널에 인질들의 모습을 담은 영상을 공개했고요. 그 이후에도 차례차례 지금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24살 여성 인질을 포함해서 20대 4명, 30대 1명, 40대 1명이 카메라 앞에 차례로 앉아서 자신의 이름과 납치 전 거주지를 말하는 모습이 포함이 되어 있었는데요. 인질들 모두 굉장히 초췌하고 처참한 모습이었습니다. 예루살렘이라는 20대 여성 인질은 자신의 부모님과 자매들에게 사랑하고 그립다라는 모습이 담겨져 있었고요. 유일한 미국인 국적의 남성은 바이든 대통령에게 이제 요청하는 말이 있었어요. 제발 이 미친 짓을 그만할 수 있게 도와달라라는 메시지였습니다. 국제법 전문가들과 인권단체들은 공개된 인질들의 영상이 억압 속에서 만들어진 게 분명하고 인질들의 이제 이 강제적인 상황에서 나온 것들이고 이렇게 인질 동영상을 제작하는 것 자체가 전쟁 범죄에 해당할 수 있다고 비난하고 있습니다. 근데 하마스는 이 동영상을 왜 공개했을까요? 아마도 심리전의 일환으로 동영상을 공개했다 이런 시각들이 가장 많습니다. 예. 그리고 이번에 시신이 발견된 인질들의 사망 추적 시간이 시신으로 발견되기 약 48시간 전으로 추정이 되고 있거든요. 그럼 하마스는 48시간 전까지는 살려뒀던 인질들을 왜 갑자기 죽였을까에 대한 의문이 생기죠. 이스라엘이 자꾸 접근을 해와서 결국 인질 6명을 총살할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하마스는 인질들을 살해한 게 이스라엘 책임이라고 지금 떠넘기고 있어요. 네. 근데 중요한 건 지난 6월부터 하마스 쪽에서 새 지침이 있었다는 겁니다. 이게 이스라엘군이 구금 장소에 접근을 했을 때 인질들을 어떻게 처리할지에 대한 새 지침인데 정확한 내용은 알려지지 않고 있어요. 다만 하마스가 인질 처리 지침을 바꾼 건 지난 6월 기억하시겠지만 이스라엘이 인질 4명을 한꺼번에 구출한 일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이 이후에 바뀐 게 분명합니다. 당시에 이스라엘군이 인질 4명을 구출하는 과정에서 하마스하고 교전이 있었고 이 과정에서 어린이를 포함해서 팔레스타인 민간인 약 100명이 사망하는 참변이 있었거든요. 하마스는 이런 상황이 재발되는 걸 막기 위해서 인질과 관련된 지침을 변경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에 인질들이 사망한 채 발견된 이후에 이스라엘 내에서는 시위가 아주 들끓고 있죠? 네, 텔아비브와 예루살렘 같은 대도시에서 가자 전쟁 발발 이후에 최대 규모의 시위가 있었습니다. 적어도 지난 1일 저녁에만 70만 명이 시위에 나섰고요. 텔아비브에서만 55만 명이 참여를 했습니다. 시민들은 네타냐후 총리와 이스라엘 정부가 하마스와의 휴전이나 인질 석방 협상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했기 때문에 희망자가 늘고 있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바이든 미국 대통령도 이스라엘 시민들과 비슷한 입장이다라는 점이 중요한데요.
바이든 대통령이 2일에 백악관에서 기자들로부터 네타냐후 총리가 인질 협상을 확보하기 위해 충분히 노력하고 있다고 생각하느냐라고 질문을 받았는데 단호하게 아니다라고 대답을 하면서 예. 미국과 이스라엘 사이의 간극이 더 커지고 있다는 걸 입증했습니다. 빨리 좀 휴전 협상이 급진전했으면 좋겠네요. 네, 자, 서울신문의 송현석 기자였어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대한민국 시사의 중심 토요일 일요일 낮 12시 10분 KBS 1라디오 정관용의 시사본부. 직진 본능 직설하고 고고고 뒤돌아보지 않습니다. 정관용의 시사본부. 말 돌리지 않습니다. 할 말은 합니다. 직진 본능 직설하고 용인대학교 최창렬 교수, 대통령 리더십 연구원의 최진 원장 두 분 오늘도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자, 초반부 공통질문 금주의 뜬 인물 진인물 최창렬 교수 뜬 인물. 그 의료대랑 관련해 가지고요. 한동훈 대표가 처음에 그 의대 2026학년도 증원 유예를 얘기했는데 그 이후에 대통령실이 거부하고 대통령이 이제 만찬까지 취소하고 연기하고 했잖아요. 근데 그 이후에 다시 이제 이 얘기가 다시 각광을 받는 것 같아서 최근에 정부 사이드에서도 의대 증원 원점 재논의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래도 나름대로 예. 자신이 얘기했던 게 좀 받아들여진 측면이 있어서 나름 뜬 인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야 의정 네, 협의체까지는 일단 여야 대통령실 다 동의를 한 상태죠. 예. 자, 최진 원장은 금주의 뜬 인물 저도 같습니다. 똑같습니다. 같은 분이에요. 예, 대표 회담 이후로 위상이 좀 많이 좀 나아진 것 같아요. 네. 여건이라 보면 본인은 여야 의정 협의회도 뭐 구성이 돼 잘 돌아가는 것 같고 그 다음에 뭐 그 즈음에서 식사 정치라고 해서요. 그 당 내 의원들을 조찬하고 오찬을 아주 계속 지금 하는 모양입니다. 9월 4일부터는 지금 삼선 의원들하고 그리고 조만간 9월 후반부는 또 친윤계 핵심들을 만나기 시작하면서 안동훈 위상 위치가 조금 더 예. 나아졌다라는 점에서 뜬 인물 꼽아봤습니다. 여야 의정 협의체 부분은 조금 이따가 다시 한번 좀 논의를 해보고요. 자, 금주의 진인물은요. 최창렬 교수. 글쎄 얘기가 많이 나왔던 분인데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 예, 이제 그 얘기를 우리가 해야 됩니다. 좀 글쎄요. 이따가. 예. 이분이 그 본인이 전화해서 알아볼 수 있는 상황은 경증이다. 이런 분은 응급실 가지 말라 이런 취지 얘기를 했는데 이건 누가 봐도 사태 해결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게다가 이 박민수 차관이 의료 지금 보건 이쪽의 핵심 실무자거든요. 고위 이제 실무자인데 이런 말을 왜 했을까? 자신은 뭐 이제 응급실이 너무 이제 포화 상태다 뭐 이런 취지로 얘기한 것 같은데 어쨌든 대단히 바람직하지 못했고 뭐 박 차관이 상당히 그 공직 사회 내에서도 상당히 입지가 어렵겠다라는 의미에서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최진 원장 금주의 진인물. 저는 그냥 서열 순위를 정했는데요. 공동 1위는 이 계엄설을 터뜨린 주도하고 있는 어떤 김민석, 김병주 공동이고 두 번째로는 문다혜 2위입니다. 그래서 본인은 뭐 이쯤 가면 막 가자는 거죠라는 말까지 예. 할 정도고 3위는 지인 의료 의혹을 갖고 인요한. 있는 인요한 이렇게 세 번 1, 2, 3등 꼽아봤습니다. 네, 진인물이 많네요. 네, 이번 주는 좀 많은 것 같아요. 뜬 인물, 진인물 언급해 주신 분들 가지고 이야기를 풀을 텐데 먼저 여야 의정 협의회 구성까지는 뭐 일사천리로 여당 대표, 야당 원내대표 또 정부 마지막은 대통령실까지 좋다. 2026학년도 정원은 제로 베이스에서 논의할 수 있다. 네. 이렇게 됐는데 거기 이제 하나 걸려 있는 게 일단 야당에서는 보건복지부 장차관 경질해야 된다. 네. 그리고 정부는 사과부터 해라. 그 얘기는 이제 의사들 또 특히 전공의들이 이 회담 모임에 협의체에 참여하려면 그래도 좀 명분을 줘야 되지 않느냐. 그러니까 사과하고 장차관 협상 대상이 될 장차관은 다른 인물로 새 인물로 갈아야 그나마 대화 테이블에 앉지 않겠느냐. 이제 이런 취지도 깔려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두 분? 근데 저는 당장 지금 이제 의료 갈등이 심각한 상태에서 실무자나 그 장차관을 경질하는 게 도움이 별로 되지 않는다는 말은 원론적으로 동의할 수 있다 하더라도 누군가 좀 책임을 지면서 다시 좀 재논의가 시작돼야 될 것 같아요. 특히 박민수 차관 정도는 저는 책임을 져야 되지 않느냐. 이 정도 되면 물론 뭐 지금 당장 이 차관 장차관이 교체된다고 문제가 해결되느냐라고 하면 할 말 없지만 그게 따지면 책임이라는 게 질 필요가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언제부턴가 우리 정치가 책임 정치라는 측면 그리고 누군가 책임지는 사람이 없다라는 거 이건 뭐 오래된 얘기예요. 벌써 이태원 참사 때부터 말이죠. 그 이후에도 그랬고 적어도 이 정도 사태가 6개월 이상 된다면 정부 사이드에서 누군가 책임져야죠. 게다가 마침 이제 그런 도저히 의료계도 그렇고 공직사회도 그렇고 누구나 봐도 받아들이기 어려운 저런 발언을 한 분인데 저 정도는 좀 책임지는 자세가 필요하다. 그래야지 의료계도 명분이 있을 것이고 꼭 의료계가 요구해서가 아니라 이 정도는 좀 책임지는 일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최진호 원장님. 저도 뭐 정부가 고민 끝에 겨우 한 발짝 뒤로 물러섰는데 의사협회가 내세우는 그 대화 협상 조건이 너무 좀 세다고 봅니다. 장 차관들 그리고 담당 수석까지 즉각 경질하라는 거거든요. 즉각 경질하고 어떻게 합니까? 그럼 장 차관이 새로 임명하려면 청문회까지 기간까지 하면 뭐 그 기간 동안 누구하고 대화를 하겠다는 겁니까? 대화를 안 하겠다는 거고 그리고 의사협회에서 지금 세 가지 그러니까 대통령 사과와 함께 내세운 게 2025년도 그러니까 내년도까지도 우리 정부는 백지화하라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이건 뭐 협상 카드일지는 모르겠지만 너무 이거는 대화할 의지 자체가 있는 건지 할 정도로 좀 무리다. 그래서 의사협회가 좀 더 좀 탄력성 좀 발휘해 줬으면 좋겠다. 그 시점이 온 것 같다. 사실 그건 뭐 국민적인 어떤 바람인데 예. 그러나 아직까지는 요지부동이에요. 네. 내년도 입시 정원부터 제로 베이스로 논의 안 하면 아예 협의체 참여 안 한다는 거거든요. 이거 협의체 참여 계속 안 하면 뭐 여야 정이 아무리 합의해도 안 되는 거잖아요. 그 내년도 증원 문제는 벌써 수시가 곧 시작되는 거 아닙니까? 예, 근데 모집이 시작됩니다. 게다가 의대 증원 문제는 많은 사람들이 찬성을 하는 거기 때문에 단지 의대 증원의 규모라든지 논의가 되는 과정 절차 이런 것들이었는데 아예 당장 내년도 증원도 제로로 해라 이렇게 하는 건 좀 과도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부가 어쨌든 2026학년도는 적어도 제로 베이스에서 하겠다는 얘기를 했으니까 근데 예. 또 나온 얘기는 0명으로는 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한 명도 안 늘리겠다는 건 좀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2026학년도도 말이죠. 의사단체에서 너무 과격하게 나오면 이거는 아예 이 협상 자체가 안 되는 건데 의료계에서도 조금 양보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정부도 좀 양보를 한 거거든요. 의대 그러니까 증원 이제 재논의를 하겠다라는 거니까. 양보해라라고 하는데 안 하고 있습니다. 아예 안 그러니까 하고 있는데. 그 장차관 교체 같은 카드가 일종의 그렇죠. 타협점이 될 수 있지 않느냐 뭐 네. 이런 관측인데 장관은 아니더라도 최준 원장은 장차관 경질도 문제가 있다고 보세요? 문제가 있다고 보죠. 그리고 지금 사실은 불가능한 조건이라고 봅니다. 지금 상태에서 방금 말씀하셨듯이 당장 공백하면 누구하고 대화를 하겠다는 겁니까? 근데 아까 조금 전에 말씀 2025년도의 의대 정원 문제로 어떤 협상의 여지나 어떤 해결 방안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의사 출신의 정부는 안철수 없다는 의원이 겁니다 지금. 네? 아니 근데 안철수 지금 의원도 2025년도 당장 내년 거 이거 1년 유예해야 된다라고 지금 오늘 주장을 했거든요. 그럼 꼭 이게 방법이 없는 건지 아니면 협상 여지가 있는 건지는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이 부분은 좀 전문가들이 한번 논의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고 다만 저는 이제 제일 중요한 게 장차관과 뭐 수석을 즉각 경질하는 문제 이건 무리다라고 네. 저는 보는 거죠. 그러니까 장차관 수석 다가 아니더라도 네. 최소한도 차관 정도는 경질할 수 있지 않느냐. 예, 의료 담당이니까. 의료 담당이고 이런 네. 심각한 발언도 했고 장관을 교체하면 청문회 같은 문제도 있으니까 그러나 차관 정도는 이쯤 되면 저는 경질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내년도 정원 문제는 뭐 세상에 불가능한 일이 뭐 어디 있겠냐라는 그렇죠. 주장도 있지만 이미 뭐 1,509명으로 그렇죠. 늘려서 각 대학이 입시 요강을 확정해 놓은 상태고 이게 일파만파로 어떤 영향을 미치냐면요. 지금 기존 의대를 다니던 학생 중에서도 정원이 늘어났기 때문에 내가 더 좋은 의대로 갈래 그러면서 의과대학을 자퇴한 학생들도 있다는 거예요. 아니 뭐 의대가 아니라 다른 뭐 공대나 뭐 자연대 다니던 네. 학생들 중에서도 새롭게 반수 경쟁에 뛰어든 학생들도 있다 그러고 예를 들어서 이 학생들이
만약에 정부가 입시 여건까지 확인하겠다가 다시 그걸 없었던 일로 하는 바람에 나는 이러이러한 고통을 입었다. 이거 피해 손해배상해라라고 그렇죠. 소송 내면 내가 보기엔 정부가 져요. 지죠, 당연히 지죠. 그러니까 이거 2025학년도까지 지원을 완전히 백지화라는 건 저는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이게 모든 게 아무리 이제 의사들은 그렇게 생각한다 하더라도 모든 게 그 타협점이라는 게 있어요. 그리고 경기라는 게 있는 건데 이미 다 지금 공지가 되고 수험생이 준비했는데 이건 아니고 그래서 2026학년도도 안 된다고 정부는 요지부동이었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좋다. 제로베이스 하겠다라는 거 아닙니까? 그럼 적어도 들어와서 얘기는 해야죠. 그럼 의사들은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그러니까 말이에요. 이건 난 아니라고 봐요. 그럼 좀 전문가들이 언론에 나와서 서로 이제 잔반 얘기하는 거 봐서 저는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그 정도로 이게 완전히 실타처럼 꼬일 대로 꼬여버렸기 때문에 방법 아닌 방법은 여야 의정 협의회 여기 일단 다 참여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조건 걸지 말고. 글쎄요. 더 이상. 정부가 어쨌든 상당히 기존 입장에서 뒤로 물러서기 때문에 의사협회에서도 사실 참여할 수 있는 명분이 물꼬가 좀 터진 거거든요. 어느 정도는. 그러니까 우리 최준 원장이 의사협회를 좀 잘 설득해 보세요. 아직까지는 안 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공직자 한 명 정도의 책임을 묻는다면은 그 카드를 가지고 박민수 차관 카드를 가지고 얘기할 수 있다고 해요. 그 뭔가 풀어 나가야 될 거 아니에요. 지금 누가 옳다 그러다를 얘기하는 건 별로 의미가 없는 거죠. 여당 의원들 사이에서도 장 차관 그 경질 얘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뭐 본인이 스스로 사퇴할지도 모른다는 말도 또 있긴 있더라고요. 본인이 거칠이 이쯤 되면 결정해 줘야죠, 사실. 좀 지켜보도록 하고 이게 연관되는 얘기라서 아까 이뇨한 의원을 3위로 꼽으셨는데 왜 3위로 꼽으셨어요? 지금 뭐 엄청 민감하지 않습니까? 뭐 그 김정일 의원 같은 경우도 뭐 다쳤는데 병원에 못 가서 빙빙 돌고 그랬는데 요즘 뭐 뺑뺑이란 말이 많이 나올 정도로 환자들 어려운 판인데 그 지금 연세 세브란스 출신이고 지금 국민의힘의 의사협회 지금 대책위원장 아니겠습니까? 그런 분이 참 딱 그 자기 지인 좀 환자 좀 수술 잘 챙겨달라라는 문자 보통 때 같으면 별게 아닐 수도 있는데 지금 이런 판국에 저거 보면 정말 많은 환자들이 아주 화가 많이 날 것 같아요. 근데 본인은 아무튼 뭐 이미 그 수술이 예정되어 있었던 상황이라 자기는 전혀 영향을 미친 건 없다라는 식으로 해명은 하긴 어떤 설명도 안 통할 것 같습니다. 근데 그 문장의 내용으로 볼 때 그 이뇨한 의원의 말이 좀 거짓말인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그래요? 네, 좀 그렇게 느껴져요. 그 만약 그렇다면 그렇게까지 자세하게 의사가 보내왔겠어요? 조금 더 늦었으면 죽을 뻔 뭐 이런 그 내용. 정도까지 얘기를 했을까? 모르겠. 제가 뭐 남의 얘기를 뭐 거짓말이라고 단정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느껴진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좀 이뇨한 의원의 그 얘기가 변명으로 들리는 여지가 있어요. 우리 최진 원장 말씀처럼. 좀 조심스러운 얘기지만 여야 의원들이나 공직자들이 사실 자기 인맥 동원해서 아마 많이 좀 뭐 이런 유사한 행동을 할 가능성이 좀 있습니다. 근데 하필이면은 이뇨한 의원, 의사 출신 의원이 딱 끌리게 된 건데 참 안타까운 상황이죠 보면. 뭐 이뇨한 의원 건이 지금 이 사태를 뭐 좌지우지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의 해프닝으로서 얘기 나오는 거죠. 이거. 네, 그렇습니다. 아주 좀 고약하게 걸리고 민심을 좀 아프게 자극해버린 그런 조그만 사건인 거죠. 제가 뭐 어제도 그런 표현 썼는데 지금 흐름으로 봐서 사실 시간이요. 다음 주 초, 월, 화, 수 정도에 뭔가 이게 물꼬가 안 터지면요. 또 아무것도 없었던 일이 돼버려요. 다시 원점으로 돌아갈 겁니다. 이게 지금 완전히 다음 주 월, 화, 수 아주 절체절명의 이 시기에 바짝 의사들이 좀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정부와 정치권의 노력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이 시각까지는 제 눈에 보기에 그런 게 안 보여서. 안 보여요. 지금 적어도 원점 재논이 얘기까지 나온 김에 제가 자꾸 특정인을 자꾸 뭐 경질해라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안 되긴 했는데 그게 카드가 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요. 책임지는 모습도 필요한 거고 사실상. 그렇다면 의사들도 뭐 보건복지부 장차관 수석 다 교체를 하라고 했지만 말은 그렇게 했지만 차관 교체하고 원점 재논의 하겠다라고 얘기하면 적어도 의사들이 들어올 명분생이잖아요. 여야 의정. 자, 아무튼 이제 저는 그런 노력. 그래서 뭐 스스로 거취 결정을 한다든지 하는 노력. 게다가 한동훈 대표도 뭐 이재명 대표도 이럴 때 전공의 단체 대표들도 좀 만나야죠. 이래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아직 아무런 움직임이 안 보였으면 답답해요. 지금 최근 여론조사로 너무 재미난 게 의료활동 관리에서 민심을 조사한 건데 자 의대 정원을 늘리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했더니 과반수 이상의 국민들이 참석을 합니다. 최근엔. 그러면
정부가 하고 있는 이 의료 정책 추진하는 과정 대응이 잘 하고 있다라고 보냐라고 과반수 이상이 문제가 많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늘리긴 일반적인- 늘려야 하는데 네. 정부는 잘못하고 있다는 잘못하는 거예요. 거예요. 접근 방식이라든지 예, 그래서- 절차라든지 이런 것들이 무리하다고 보는 거예요. 네. 예. 자, 아무튼 그 주초에 좀 바짝들 노력해서 국민적 걱정을 좀 덜어줬으면 하는 이야기까지 좀 마저 드리고요. 자, 1시 30분 막 지났네요. 잠깐 교통정보 전해 듣고 후반부 토론 이어갑니다. 이현 씨. 네, 추석 연휴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다음 주 금요일부터는 본격적인 비성길 정체가 시작될 텐데요. 성묘나 벌초를 하러 갔다가 돌아오는 분들도 지금 계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경부고속도로 서울 쪽 전체 30km 구간 막히고 있습니다. 이 중 절반 이상의 정체가 충청권에 집중돼 있습니다. 청주 분기점에서 남이 분기점 쪽으로 더딘 흐름이고요. 옥산에서 청주 휴게소 쪽으로 더디게 지나고 있습니다. 천안 삼거리 휴게소에서 천안 쪽으로 천천히 가고 있습니다. 수도권에서 이동하신다면 수원 부근에서 지체고요. 양재에서 반포 쪽으로 정체입니다. 서해안고속도로 서울 방향 당진 분기점부터 속도가 떨어지는데요. 서해대교 쪽으로 20km 구간 막히고 있습니다. 또 화성 휴게소 부근에서 지체고요. 매성 휴게소에서 용담터널, 일찍에서 금천 쪽으로 속도가 떨어집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국민 MC 정관용. KBS 1라디오 정관용의 시사본부. 들어보면 달라요. 직진 본능. 직설하고 고고고. 뒤돌아보지 않습니다. 정관용의 시사본부. 매주 일요일 2부 직진본능 직설하고 용인대학교 최창렬 교수, 대통령 리더십연구원의 최진 원장 두 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후반부 공통질문 금주의 핫한 한마디 최창렬 교수. 저는 아까 말씀드린 박명수 차관 말씀 그냥 그대로 네. 드리고요. 예, 경증이었다 그 말하고 또 하나가 정진석 비서실장이 그 직원들 간담회 때 직원 조회 때 한 얘기인데 대통령이 이번에 개원식 참석 안 했잖아요. 국회 예, 개원식. 예. 그 참석을 안 하게끔 건의한 게 본인이다. 그렇죠.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대통령을 향한 조롱과 야유가 이렇게 있는데 어떻게 국회 가서 얘기를 하라고 그러시겠느냐 뭐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이것도 대통령 비서실장으로서 할 얘기는 아니었다. 네. 그래서 저는 일단 그 말을 꼽아봤습니다. 예. 뭐 두 분께 뭐 물어보나 마나 답은 전 이미 정해져 있다고 보는데 대통령이 개원식에 참석 안 한 거 어떻게 보세요? 최진 원장. 저는 뭐 정말 큰 패착이라고 보는 거고요. 예, 이거는 뭐 보통 득보다는 좀 실이 많다 하는데 이거는 득은 하나도 없고 예. 전부 실뿐이라고 봅니다. 뭐 대통령 입장에서는 상당히 화풀이한 것 외에는 국민들이 볼 때는 야 이거 협치할 의향이 있나라는 것이 들고 그러니까요. 저는 이 대통령이 말이에요 이렇게 많은 무리와 여론의 어떤 비판이 충분히 감수했다고 봅니다. 저는 그래서 저는 다분히 의도적으로 불참한 이유가 오히려 저는 야당보다는 국민의힘을 향한 어떤 강한 불만의 경고 표시. 사인이 아닌가. 야, 예. 너희들 제대로 한번 싸워라라는 그런 질책성 메시지가 아닌가라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근데 이번에 윤 대통령 여기 이제 국회 개원식 참여 안 한 걸 보고 이것도 깜짝 놀랐어요. 다른 건 다 뭐 그래 정치란 게 스타일이 원래 그렇다면 그럴 수 있겠다라고 하는데 이렇게까지 할 이유가 뭔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예, 너무 예. 논란이에요.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대통령 비서실장이라는 분이 이렇게 말하는 것도 그러니까 지금 이게 이 통치 그룹 내의 하나의 분위기 아닌가. 그러게 그런 느낌이 말이에요. 좀 들어요. 그렇지 않고요. 이런 비서실장의 발언도 이해가 안 가고 대통령의 이러한 행태도 이해가 안 가고 그러니까 네. 지금까지 쭉 대통령이 정권을 획득한 다음에 보여왔던 정치 행태 그 경로 그대로인 것 같아요. 그렇게 보면 이해가 좀 가는 거예요. 대통령을 둘러싸고 있는 참모들이나 대통령의 인식이나 이런 것도 역사 인식도 그렇고 예. 전반적으로 이런 나름의 사고에 뭔가 갇혀 있는 게 아닌가 이분들 이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사실 개인적으로. 그 경로 그대로 가면 네. 끝이 안 좋을 텐데요. 당연히 안 좋죠. 그러니까 더 걱정스러워. 그러니까 아까 말씀한 정기석 비서실장이 그랬지 않습니까? 대통령 국회 가면 조롱받고 야유받고 말이죠.
막 막말 당할 텐데 차마 국회에 가라고 얘기를 못 하겠다라는 말은 정말 잘못된 말이거든요. 오히려 조롱받고 야유받고 말이죠. 막 피켓 들고 시위하더라도 가십시오라고 얘기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정상이죠. 청와대는 지금 용산에는 직원파가 없다. 직원파 참포는 없다. 지금 정무성이나 홍보성은 뭐 하고냐 이런 비판을 스스로 자초한 측면이 있다라는 점에서 그 정도 하고요. 해명 자체가 좀 문제가 있습니다. 자, 최준 원장 금주의 한마디.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예, 이 계엄설과 관련해서 말이에요. 예. 정성호 의원이 상당히 이런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 민주당에 제보가 있다는 얘기가 있는데 제보라는 게 사실은 상상력 아니겠나? 우리 정치인이 상상도 못하냐? 정말 저는 무책임한 말이라고 보는 거고요. 그 말 이어서 아까 금주의 진인물로 김민석, 김병주 꼽으셨으니까 네, 계엄설 주장 우선 한마디 해보세요. 그럼 민주당 이제 중진 의원이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누구지 모르겠지만 이건 똥볼 찬 것 같다라고 얘기했는데 저는 갑자기 응급결에 실수를 해서 똥볼을 찬 게 아니고 다분히 의도적으로 똥볼을 찼다고 보는 거죠. 왜 이런 것도 이게 근거도 없고 무슨 의도가 있다고 보세요? 건데 우선 첫째는요. 계엄령 하면 일단 불안합니다. 국민들 입장에서는 이게 뭐야라고 그리고 안 좋은 악몽이 자꾸 떠오르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들이 뭔가 불안하게 생각을 하면 그 자체가 벌써 현 정부에 대한 불안감으로 이전될 수 있다라는 거 보는 거고 두 번째로는 수석 밥상이 하나 이제 얘기거리 던진 건데 뭐냐면 윤석열 대통령이 최근에 그러니까 반국가 세력이라는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이른바 자기 고등학교 동문인 충암파들을 포진시키고 또 과거에 박근혜 대통령이 무슨 임기 말에 무슨 계엄 문건 만들고 이런 되게 부정적인 계엄령을 연상시킬 수 있는 것들을 몇 가지 파편들을 훨씬 더 극대화시킬 수 있는 이런 이제 효과를 노렸다고 보는 거죠. 이게 이제 야당 의원 얘기는 들리는 얘기에 의하면 이제 김영현 처장이 처장 시절에 경호처장 시절에 뭐 얼마 안 된 일이긴 합니다. 방첩사령관하고 수도방위사령관 그리고 이제 특전사령관 이 세 사람과 같이 대화를 나눴다는 거잖아요. 이거 충암파라는 건데 충암고등 출신들이라는 건데 그게 뭔가 계엄을 위한 논의가 있었지 않았겠냐라는 얘기들을 하는 거예요 지금 야당에서. 근데 이걸 가지고 계엄의 근거로 삼기 너무 빈약하고 또 하나가 이 얘기가 그냥 나온 얘기가 아니라 여야 대표회담 지난주 오늘이었어요 바로. 지난주 오늘 여야 대표회담에서 이재명 대표가 모두 발언해서 한 얘기예요. 언급을 했죠. 이게 그냥 한 얘기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이게 야당에서 대표회담이라는 중차에 대한 자리에서 대표 입으로 한 얘기이기 때문에 뭔가 나름대로의 어떤 근거는 있는 것 같아요. 전혀 근거 없이 얘기를 하지 않지 않았겠는가. 그럼 그 근거가 뭐겠느냐. 제가 이거야말로 상상력이고 추정인데 여권 일각에서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이게 어떤 경로를 통해서 여권 일각의 사석에서 아주 비중 없이 나눠진 얘기가 어떠한 경로를 통해서 들어가지 않았을까. 그렇지 않고는 이 계엄 얘기를 적어도 정성호 의원이나 안규백 의원도 정보 없다고 얘기했거든요. 그럼 그 정도면 걷어들이든지 그래야죠. 근데 걷어들여지지가 않거든요. 지금. 그러게 말이에요. 그러니까 보면 이재명 대표가 군 관계자를 만났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군 관계자를 찾아와서 나름대로 상당히 계엄과 관련된 그렇다는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방금 말씀한 대로 이것도 현재까지는 카더라 통신인 거죠? 카더라입니다. 그것도 카더라인데, 근데 언론에는 나왔습니다만은 사실 보수 유튜브에 들어가면 훨씬 셉니다. 진보 유튜브에 들어가면은 아주 별별 얘기가 다 나오는데. 그러니까 전부 다 이게 카드로거든요. 9월 1일 날 그러니까 사실은 대표회담 때 이재명 대표가 이제 터르면서 그게 확 커지지 않습니까? 계엄령이. 그 이제 처음으로 불을 지른 건데 그때 얘기도 보면은 그런 이야기가 있다라는 내용이 마지막 이재명 대표 멘트도 그러니까 전부 카드라 통신인 거죠. 그러니까 아무 근거도 그리고 이제 과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해방 이후로 말이죠. 그러니까 계엄령을 발동한 게 7번 있었습니다. 사실은 이승만 대통령 이제 3번, 박정희 대통령 2번, 전두환 때 이제 2번인데 다 보면 그 당시 보면 6.25나 또 4.19나 유신이라든지 말이죠. 뭐 5.17 계엄 확대 이런 거의 준전시 상황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대개 이제 현실 불가능한 거죠. 근데 마치 이제 탄핵이라든지 뭐 또 국지전 유도설 이런 주간지 월간지에 이제 나올 법한 이런 얘기들을 딱 지금 충암파 군 인사들
측근 인사 이런 부분하고 엮어서 얘기를 하니까 좀 그럴 수 있는 거 아니야? 뭐 이렇게 이제 몰고 가고 더구나 너무 상상력을 발동한 거 아니에요? 많이 발동한 거죠. 상상력을 어마무시하게 발동한 거죠. 대통령이 만약에 탄핵되면 야당 일각이 생각할 때 야당이 생각할 때 그동안 윤 대통령의 여러 가지 좀 이렇게 스타일로 볼 때 윤 대통령이 탄핵이 발의되고 소추가 의결되면 뭐 헌재까지 안 가더라도 헌재 인용은 아니더라도 대통령이나 정권 핵심들이 계엄령을 발동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불안 같은 게 약간 개입되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제가 생각해도 논리적으로 유일한 어떤 그 상황 설정이라는 게 박근혜 정부 말기에 촛불 집회가 연일 계속될 때 그때 군 내부에서 계엄 검토 문건이 있었다. 그건 이제 지금 다 알려진 사실이잖아요. 그러니까 거리에 촛불 집회 뭐 수십만 명, 100만 명이 모이는 촛불 집회가 자칫 예를 들어서 좀 약간 격화된달까 뭐 이런 양상들이 빌어지면 뭐 계엄이 필요한 상황이 오는 것도 아니야라는 머릿속 생각은 할 수 있잖아요. 있죠. 그러니까 그러면 지금 민주당이나 이런 야권 세력에서 윤 대통령의 탄핵을 요구하는 국민 집회가 그렇게 가열될 경우 뭐 이런 걸 미리 상정해 놓고 그러면 거기에 계엄으로 맞서고 뭐 이런 그림밖에 유일한 게 없어요. 그런 얘기가 여권에서 어떻게 나왔고 그게 또 어떻게 절차를 거쳐서 들어가지 않았느냐. 게다가 이 야당에서의 그런 상상력까지 덧붙여져서 얘기가 여기까지 온 것 같아요. 특정한 논거나 이런 건 없다고 저는 봅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한 뭐 열심히 상상을 해서 그런 상황이 온다면이라고 하는 상황에 그 말이 나왔다면 그럼 지금 야당의 대표나 수석 최고위원이 이런 말을 입에 올리면 안 되는 거죠. 안 되는 거죠. 그리고 걷어들여야죠. 지금 무슨 뭐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것도 아닌데. 전혀 아니죠. 전혀 뭐. 그리고 보면 미국이나 유럽이나 어느 나라나 버리죠. 그러니까 최악의 비상사태에 대비해서 일종의 계엄령 가상 매뉴얼 정도는 다 갖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없으면 이상한 거죠. 없습니다. 그리고 박근혜 정부 때도 말기에 사실은 계엄령 문건이 상당 뭐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관련자 200명을 집중적으로 조사했으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특별 지시해가지고. 근데 그게 완전히 다 모조리 다 무혐의 처리됐습니다. 근데 이런 경우 같은 정도로 만약에 계엄령이 발동이 된다면 우리나라 아마 10번, 20번도 이미 계엄령이 나왔을 거예요. 근데 사실 저는 안타까운 게 이런 말도 안 되는 계엄령 발동 소리를 쭉 쏘아 올렸는데 이게 상당히 좀 여권에서는 좀 말려드는 측면이 좀 있다고 봅니다. 냉철하게 이 부분이 아니다라고 설득력 있게 논리적으로 설명을 하고 해명할 사람이 지금 별로 없는 것 같아요. 화만 불쑥불쑥 내지. 이럴 때 저는 이건 국민을 불안하게 하는 발언들이니까 야당이 잘못하다고 하는 비판은 분명히 있죠. 물론 있는데 야당 대표가 이거는 어떤 경로를 통해서 나왔다고 얘기해야 돼요. 있는 그대로 얘기해야 됩니다. 하여튼 저는 이번 주에 있었던 뉴스들 가운데 대통령이 87년 체제 이후 처음으로 국회 개원식에 안 간 모습이나 80년의 마지막 있었던 계엄 얘기가 지금 나오는 거나 이게 정말 시계가 어디로 얼마나 빠른 속도로 거꾸로 돌고 있는지 참 답답합니다. 두 개가 가장 놀랄 만한 소식이었습니다. 이번 주에. 그리고 아까 우리 최진우 원장이 금주의 진인물 2순위로 이제 문다혜 씨를 꼽았어요. 문재인 전 대통령을 뇌물죄 피의자로 명시한 이 압수수색 영장을 두고 지금 여야 공방이 치열합니다. 우리 뭐 지난주에도 잠깐 얘기하긴 했었습니다만 우선 이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 근데 이거 조금 검찰이야 물론 이제 팩트에 입각해서 원리 그리고 법칙 법리에 따라서 수사를 해야 되는 거겠습니다만 논리 구성이 글쎄 나중에 최종으로 이제 검찰이 기소를 할지 안 할지도 두고 봐야 되겠고 뭐 설령 기소한다 하더라도 법원 판단이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습니다만 논리 구성이 약간 좀 빈약한 것 같아요. 대통령이 이제 그 이상직 전 의원을 그 뭐 이제 공공기관의 이사장으로 취임을 시키고 중진공 중소기업벤처진흥공단이죠. 이사장 취임을 하고 그리고 거기에 대한 대가로 그 사위 그 당시 사위였으니까 사위를 취직시켰다. 항공사에 소규모의 항공사에 취직을 시켜서 그 봉급을 받았고 그 전까지는 대통령이 그 딸 부부에게 생활비를 줬는데 그 이후에 봉급으로 생활할 수 있기 때문에 생활비 안 줘서 그 봉급이 뇌물이다. 뭐 이런 논리 구성이잖아요. 맞아요. 그게 경제공동체 개념인데 그 논리 구성도 좀 과한 것 같고 이거는 글쎄 크게 지지 못 받을 수준이 있다고 봐요. 이거 단순하게 검찰은 의혹이 있으면 수사한다. 이건 맞는 얘기지만 세상의 모든 일을 수사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그리고 부분은 과연 공소 유지가 가능할까? 전 제가 볼 때 이거 뭐 이런- 조금 무리하게 검찰이 칼을 대는 게 아닌가 좀 그런 느낌이 들어요. 최준 원장. 근데 과거에 보면 최순실 같은 경우는 지금 삼성에서 말 3필 받은 거 이게 지금 경제공동체 논리 핵심 아닙니까? 거기에 비한다면은 사실 이번에 문재인 대통령 건 같은 경우는 상당히 구체적이에요. 전 사위를 태국 그 항공이 취직시키고 그리고 그 돈이 상당 부분이 다회시를 들어갔다면 이게 구체적으로 밝힌다. 근데 지금 이 정도만 많이 정황이 나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회 씨와 이제 문재인 대통령 관계인데 보면은 청와대에서도 같이 생활하기도 하고 또 부녀지간이란 말 관계로 본다면 과거 최순실과 박근혜 전 대통령 관계보다는 훨씬 더 경제 공동체적 성격이 더 강하고 또 지금까지 흘러나온 팩트들을 보면 상당히 구체적인 거 아닙니까? 저는 그런 점에서 오히려 알겠어요. 과거의 박근혜 정부 때보다 훨씬 더 심각하다. 다만 왜 지금 뭐 너무 시간이 많이 지났어요, 사실은. 7년 지난 거 지금 한다는 거 그리고 이 경제 공동체 처음 만들어낸 분이 어떻게 보면 윤석열 대통령 아닙니까? 이 부분에 대해 제일 전문가이기 때문에 잘 알 것 같아요, 대통령이. 이 상황과 이 혐의가 어느 정도 근데 될지는. 곽상도 전 의원 같은 경우도 경제공동체 개념이 적용이 안 됐어요. 그렇죠. 그 부분도 제외되는 결혼한 부분이죠, 또. 아들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또 적용이 안 됐죠. 됐단 말이에요. 이게 참그 들쭉날쭉한 거라서 재판부마다 또 판단이 달라요. 다르기 때문에 대가성이라고 할 수 있는 논리적 근거는 있어요. 이제 취직을 시켰으니까 예. 그 중소기업 벤처진흥공단 이사를 했으니까 거기에 대한 대가성이라고 논리 구성할 수 있는데 최종 경제공동체라는 개념이 될 수 있을까 너무 오래되기도 했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지난 정권에 대한 정치 보복이다 이런 식의 야당의 공세가 충분히 맥힐 수 있는 여지가 있어요. 이거는. 네. 네. 아무튼 이 건에 대해서는 최찬일 교수랑 최준 원장이 조금 사실관계에 대한 판단에 차이가 좀 있네요. 최준 원장은 뭐가 문제가 좀 있는 것 같다. 네, 저는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최찬일 보는 거죠. 교수는 문제가 있다고 주장하기에 조금 문제가 있다. 네,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두 분 그렇게 보신다 정도로 이 문제는 정리를 하고요. 이건 상당히 저는 오래 갈 겁니다. 오래 갈것 같습니다. 지금 검찰의 태세로 봐서는 뭐 관련된 압수수색까지 전부 다 진행하는 거로 봐서는 분명히 기소 쪽으로 갈 건데 갈 거예요. 이건요 법정에서 무지하게 다투게 될 거예요. 이 결과적으로. 정도로 뭐든지 너무 오래 가요. 뭐든지. 자, 그렇죠. 또 하나 불거졌던 게 김건희 여사의 지난 총선 개입 의혹설입니다. 뭐 텔레그램이 주고받았다, 누가 봤다. 또 일각에서는 뭐 문자 내가 받았다고 주장하고 다닌 사람 많이 봤다. 그러나 뭐 정작 그 텔레그램 문자를 받았다고 주고받았다고 하는 김영선 전 의원은 전혀 그런 사실 없다. 뭐 지금 거기까지 와 있는데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근데 김영선 전 의원이 당사자인데 본인이 부인하고 있기 때문에 자기 뭐 그런 텔레그램 문자 안 받다고 그러니까 그걸 보여주기 전까지는 텔레그램 문자를 보기 전까지는 이 논의를 진전시키기 어려울 것 같아요. 근데 아무튼간에 지금 그런 정황 같은 거 있었다라는 얘기고 총선 때도 근데 뭐 그 문자를 본 복수의 의원들이 있다. A 의원, B 의원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 사람들이 조용히 있고 지금 그래서 이것도 진위공방 같은 건데 일단 김영선 전 의원이 부인하고 있기 때문에 게다가 그 A 의원, B 의원 이분들도 특별한 얘기가 없어서 이게 정황상은 그럴 수 있다라고 그 얘기가 나왔다는 거 아니에요? 계속 김건희 여사가 총선에 개입했다는 게 이른바 카더라 통신으로 많이 돌았다고는 하는데 그래서 생각하는 사람들에 따라서 충분히 그랬을 거야 김 여사가 그동안 여러 가지 얘기 나온 걸로 봐서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바로 그게 근데 본인이 없다고 얘기하니까 김영선 전 의원도 본 적이 없다고 얘기하니까 더 이상 뭐 논의는 여기서 그칠 것 같아요. 수사로 갈 것 같지도 않고 이거는. 저는 이게 뭐 이렇게 간단하게 보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김건희 여사 하는 거 다른 정치인과 달리 이제 영분이라는 특수성이 있는 데다가 지금 팩트의 문제가 아니라 의혹의 문제로 이제 많이 모든 게 지금 확대돼 버렸기 때문에 이 김영선 문제도 실제로 뭐 본인이 부인하든 말든 간에 이건 계속 의혹이 증폭될 수밖에 없다. 지금 박찬대 원내대표가 이미 지금 9월 6일 날 최고위원회에서 얘기했지 않습니까? 하나 나야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특검법에 이 내용을 포함시켜서 발의한다는 거죠. 예, 뭐 도이치모터스 뭐 명품백에다가 뭐 양평고속도로에다가 세상병 수사위에 이렇게 조목조목 5가지 해서 이제 종합 특검으로 이제 간다. 뭐 이런 논리를 뒷받침하는 이게 하나 이제 플러스 알파가 좀 된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김건희 여사 문제는 어떤 형태로든지 더 늦기 전에 뭔가 한 번은 털고 가야 된다. 시쳇말로 매듭을 짓고 가야 된다. 어떻게 털어요?
그러니까 최진 원장 여러분이- 정말 뭐 방법이 있나요? 털 방법 방법이 여러 가지 제가 이미 얘기를 했죠. 뭐가 있습니까? 확실하고 구체적인 사과하는 것, 그렇죠? 그 다음에 두 번의 제도적인 장치, 제2부속실 빨리 만드는 거 하고, 그렇죠? 그 다음에 그동안의 사건에 대해서 어느 정도 예를 들면 이번에 디오플 사건 같은 경우는 수사심의위원회에서 나름대로 납득할 만한 것. 이번 수사심의도 말이죠. 이제 무혐의 처리할 건데 무혐의로 끝났잖아요. 이미 블루스토리가 나올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몇 명이 참여한지도 모르겠고, 그렇죠? 모르지 않습니까 지금? 예. 처음에 15명이라고 모릅니다 몇 명이. 그리고 몇 대 몇으로 찬반이 갈렸는지 모르겠고, 그다음에 어떤 논의가 오갔는지도 모르겠고, 아무것도 모르는데 무혐의 처리 가면 이거 야당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부실을 자꾸 키우는 거예요. 이게 지금 김건희 여사 특검은 정말 야당이 명분을 차곡차곡 쌓아가고 있는 중이에요. 수사심의위원회도 결국 무혐의로 나왔고, 수사심의위원회 때 최 목사 측은 참석도 안 했어요. 예. 반대 입장을 얘기를 들어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명분이 더 없어졌어요. 게다가 지금 이 텔레그램 건까지 나와서 아무튼 김건희 여사 이 문제는 특검에서 엄청나게 복잡한 명분을 제공할 수밖에 없다, 야당에게. 예. 자초하고 있는 거예요, 여권이 사실은 이건. 예. 그리고 이걸 뭐 불을 보듯 뻔한 게 네. 특검법 내에서 통과시키면 거부권. 거부권에서 하겠죠. 이건 뭐 재표결해도 제가 보기에는 재표결해서 8명 반란표 나올 수가 나올 없는 수 없죠. 사안이에요. 이건 나올 수 없죠. 그럼 계속 되돌이표해요. 근데 제가 보는 이게 점점 이렇게 좀 그 꼬리를 잘라가는 그 마무리되는 과정이 아니라 제가 보면 자꾸 눈덩이처럼 계속 늘어난다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털자는 얘기인데 예. 아까 말씀하신 사과하고 이부속실 정도로는 안 털린다니까요. 아니 이부 좀 하고 나머지 사건에 대해서는 최소한도 어느 정도 그 바뀔 건 밝혀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다 역대 대통령들의 가족들이 또 힘들게 어느 정도 희생을 감수하고 간 거 아니겠습니까? 그거 안고 다 가면 그 모든 책임 결국은 대통령 할 텐데 그 나중에 어떻게 감당할 겁니까? 어느 정도 지금 희생 감수해야 되는 그래서 거죠. 이번 가을 정국이 정말 폭풍 전야일 거예요. 이제 1심 이재명 대표 1심 판결도 어떻게 나올지 모르지만 10월에 선고가 있고 선고 공판이 있고 이 특검도 이게 한계가 있을 겁니다. 언제까지 이거 막겠어요, 이걸. 계속 해병대원 특검도 그렇고 이 지금 텔레그램 건도 그렇고 명분백 문제도 그렇고 이것도 그래서 이번 가을이 전 가장 정말 한국 정치 위태할 때다. 여러 가지 상황이 그렇게.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 내부에 뭐 시나리오가 뭐 정해져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11월부터 뭐 탄핵 국면에 들어가고 뭐 그다음에 뭐 매월 달에는 뭐 헌재 뭐 하면은 그다음에 조기 선거 어떻게 되고 요런 구체적인 시나리오를 가고 그 전에 탄핵 정부로 들어가기 위해서 이제 몇 가지 터뜨리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계엄설 터뜨리고 뭐 산발적으로 그래서 정부 여당 대통령인데 정신을 못 차리게 동시다발로 터뜨린다 뭐 이런 시나리오. 그 헌법재판소에서 인용되려면 대통령의 불법 행위가 드러나야 되는 건데 뭐 현재까지로서는 탄핵 사유를 삼을 만한 게 뭐 있나요? 해병대원 특검을 해서 특검을 통해서 뭐가 드러나야죠. 드러나야 되는 거죠. 근데 지금 그 특검조차 못 자체가 안 하잖아요. 되는 거니까. 아니 여야가 참 그 말씀 들어보면 솔직히 좀 답답한 생각이 드는데 여야가 언제 구체적으로 드러난 거 가지고 의혹 제기했습니까? 아니, 그냥 밀어붙이다 보면 뭔가 터져 나오고 악화되고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이거 여권이 아무리 그래도 뭐 하나는 있어야죠. 여권에서 이거 김을 좀 빼야 되거든요. 김을 안 빼고 계속 김을 넣어주는 거예요. 여권에. 아니 최상병만 가지고도 계속 윤석열 대통령 뭐 탄핵 근거 있다고 주장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민주당이. 아직은 근데 공식화하고 있지는 않으니까요. 아무튼 뭐 우리 정치 뭐 일촉즉발 아닌 때가 언제 있었나 싶기도 근데 합니다. 이번 가을이 전 제일 아주 일촉즉발 아닌가라는 여기까지 생각이 합시다. 직진본능 직설하고 용인대학교 최창렬 교수, 대통령 리더십 연구원 최진 원장 두 분과 함께했어요.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주 일요일 이 시간에는요 2024 추석 기획 갈 수 없는 고향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 고향이 있어도 갈 수 없는 북한 이탈 주민들 명절 다가오면 더욱 마음이 아릴 수밖에 없을 텐데 9월 15일 일요일 오후 1시에 북한 이탈 주민 두 분 초대해서 그 안타까운 사연 들어보도록 하죠. 이동원의 이별 노래 들으면서 마무리합니다. 다음 주말 뵙죠. 안녕히 계세요.